곽규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서구 동구 국회의원 곽규택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여야가 정쟁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협치를 통해 경제를 살려나가기를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100일이 지난 지금 국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대화와 타협, 협치의 장이 되어야 할 국회가 막말, 탄핵, 정쟁으로 얼룩져 사회 분열과 혼란만 야기하는 대한민국 갈등의 내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올바른 정치를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는 주제로 국무총리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총리님, 우리나라가 건국 이후 산업화, 민주화 두 마리 토끼는 잡았지만 그 여건과 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또 지금 이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는 엄중한 위기 속에서도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요 선진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경제 지표가 나날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하신 바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요 성과를 국민들에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외교 안보 쪽에 있어서의 성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북아 또 북한의 위협, 세계적인 이런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서 흔들리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있어서의 일본, 우리 그 유엔사의 후방 기지를 가지고 있는 일본과의 최악의 그런 관계를 정상화시켜서 더욱더 튼튼한 그런 안보, 자강 능력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당시에 국가의 존립을 의존할 정도의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 재정 기조하에서 총력 대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방했다고 생각하고 경기 회복의 흐름을 지속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생, 체감 경기가 아직 회복이 완전히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가 안정 기조를 더 안착시키고 조속한 민생, 내수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고물가, 고금리, 세계 교역 위축 등 유례없이 어려운 경제 위기를 직면을 했습니다. 대내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경제 정책은 고금리의 추세 그리고 국가 채무의 급증으로 인해서 재정의 여력이 축소가 됐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을 때 당시에 우리가 49.4% 정도의 국채 비율을 가지고 있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는 36% 정도였습니다. 2015년 기준입니다. 그 단계에서 저희가 재정전략회의에서 추계를 해보니까 2027년 윤석열 정부가 끝날 때까지 그 전에 추세대로 그대로 가면 국가 채무 비율이 약 70%에 달하는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됐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적어도 53%에서 55% 정도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되겠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당시의 경제도 어려운데 결국 돈을 풀고 재정을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우리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위협 때문에
또 리스크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정책을 할 수가 없었다. 만약 우리가 돈을 풀고 재정을 마음대로 풀었으면 훨씬 우리 국민들의 지지율도 높아졌을 거고 좀 더 쉽게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서 총력 대응을 했습니다. 크게 3대 방향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는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위기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경제를 회복하는 거고, 그리고 개혁을 통해서 어렵지만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위기를 벗어나서 회복세가 확대되고 있고 주요국에 비해서 매우 잘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위기 극복 여부와 회복 정도는 물가 안정, 성장, 수출, 국제 수지, 고용 상황, 재정 건전성 등의 그러한 그 국가의 운영 지표로 판단을 합니다. 어느 나라도 이러한 지표를 가지고 그 국가가 선방하고 있느냐, 선방하고 있지 않느냐를 평가합니다. 새로운 정부 출범 당시 4월에 물가는 4.8%, 그리고 5월에는 5.3%, 6월에는 6.0%, 7월에는 6.3%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지난 8월, 2024년 8월에는 2%까지 우리의 원래의 물가 안정 목표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주요국에 대비해서 안정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직도 3.2%, 영국은 4.1%, 그리고 EU는 3.1%, OECD는 5.5%의 물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에 큰 폭으로 성장을 한 그러한 성과로 2분기에는 조정이 됐습니다만 상반기 전체로는 아직도 2.8%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8월 달의 수출은 11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가고 상반기 기준에서 글로벌 상위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고생했던 2022년, 2023년 상반기까지 무역 수지의 적자는 12개월 연속 지금 흑자를 보이고 있고 상반기 흑자폭 231억 불은 6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377억 불은 작년 실적 1년 동안의 실적 355억 불을 능가했습니다. 월간 고용률은 15세 이상 7월에 63.3%로 30개월 연속 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 경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약 67% 정도 얘기한 것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5세부터 29세까지 청년 고용률은 7월 달에 72.4%로 7월 기준 역대 최고 기준입니다. 따라서 건정 재정기조 하에서 국가 채무 비율 등 채무 비율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내수는 수출에 비해서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딥니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제약 요인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물가는 추가 충격이 없다면 2% 초반 안정세, 시중금리도 금리 인하 기대가 선반영되면서 점진적으로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수출 호조에 따라서 기업 이익 확대가 하반기부터 소비와 투자 개선으로 본격 파급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나 누적된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서 민생, 체감 경기는 아직 회복이 충분히 가시화되지 않았습니다.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가운데 수출에서 나타난 회복 흐름을 전 부분으로 확산시키는 민생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기 발표된 추석 민생대책 등의 조속한 이행을 통해서 민생과 내수를 두텁게 보강하고 건설, 투자 등 취약 부분별로 보완 대책을 지속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분야별 민생 체감 경기 보강 과제를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약자 복지를 위해서는 지난 5년 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19만 6천 원을 올렸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그러나 올해 한 해 새로운 정부가 올린 금액은 총 21만 3천 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따라서 4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5년 전에 약 162만 원 정도를 생계급여 하던 것이 이제 183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성장 잠재력을 올리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이제는 노동, 교육, 연금, 의료개혁과 또 저출생 대책, 인구 대책을 통해서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우리 경제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한국을 성장의 슈퍼스타로 언급을 했고, 이카나미스트지는 10대 강국 중 한국의 물가관리 2위, 그리고 IMD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역대 최고인 22 전년 대비해서 8계단 상승한 그러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해서 국회, 정부, 언론, 국민들이 다 함께 노력을 배가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또 대한민국의 중단 없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한민국 정치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현재 정치권이 후진 정치, 막장 정치라고 비판받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도 좀 책임감을 가지고 정치문화 개선에 동참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의 민생 해결을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자신으로서도 여야가 협치의장으로 나와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리로서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회가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고 비정상적, 비상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탄핵은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최후의 수단이죠. 그렇습니다. 사실상 공무원을 해고하는 효과를 목적으로 해서 이런 그 탄핵이 발동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대한 그런 법률과 헌법 위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비상수단인 탄핵소추권마저 야당은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핵 남발은 국정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로 인해 국정 운영에 어떤 애로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검찰에 대한 이런 탄핵을 함으로써 사법 체계가 저는 흔들리고 있다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그 방통위원회에서 봤듯이 이 탄핵을 소추를 하게 되면 업무가 6개월 이상 평균 정지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 일종의 그 조직을 끌어갈 사람이 없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수백 명의 그 직원들에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고 또 생산성을 올리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최근에 방통위의 직원들 중에 내가 조금 좀 일종의 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거의 100명을 넘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좀 정치권에서도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법무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예, 장관님. 그 위법 부당한 검사 탄핵이 추진되자 법무부는 지난 7월 2일에 이례적으로 설명 자료까지 내면서 법무부 입장을 밝힌 바 있죠. 예. 어떤 내용인지 이 자리에서 다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정치인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 없이 의혹만으로 탄핵을 발의하는 것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재판의 공정성 등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일이므로 탄핵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그 검사에 대하여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꺼내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한 탄핵제도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장관님은 검사 탄핵을 추진하면서 민주당이 내세웠던 탄핵 소추 사유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탄핵을 추진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로서는 사실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탄핵의 형식적, 실체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민주당 대표나 민주당 관련 수사를 하는 검사들에 대한 보복 탄핵임이 누가 보아도 분명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최근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한 헌법재판소 판결문에도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졸속으로 이루어진 탄핵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장관님, 탄핵 소추 사유가 이렇게 허술하고 또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나 의혹을 가지고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좀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도발이지 않겠습니까? 다소 좀 여러 가지 입법적으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예. 이러한 탄핵 소추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향후 수사나 또 재판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근거 없는 탄핵 소추라고 하더라도 그 탄핵 소추된 검사는 언론 등에 의해서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하게 되고 또한 검사가 탄핵이라는 헌법재판을 진행하는 과정 동안 직무정지를 당함으로써 굉장히 스스로 위축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라든지 수사의 공정성이라든지 또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하는 검사들의 의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관님, 그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부정행위는 민주주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범죄 행위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선거를 하면서 돈 봉투를 살펴하는 것은 선거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장관님, 그 2021년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돈 봉투 사건에 대한 선고가 지난달 30일 이루어졌죠. 예, 일부 의원에 대해서 예. 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많이 선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조작되었다, 야당 탄압이다, 또 기획수사다 강변했지만 결국 진실을 덮지는 못했습니다. 장관님, 이번에 유죄를 받은 분들 외에 현역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도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언론 보도를 보면 검찰이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대여섯 차례나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수사에 응하지 않아서 최근 검찰이 이달 안에 출석하라는 최후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장관님, 민주당 전 현직 국회의원 3명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같은 사건으로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당연히 더 커진 것 아니겠습니까? 수사팀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현역 의원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수사기관의 수차례 걸친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불응했다면 이 체포영장 발부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다양한 케이스에 따라서 체포영장 청구의 필요성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이 국민들께서 정치를 불신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중대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을 대한민국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는지에 대해서 똑똑하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조속히 수사를 진행하여 범죄 혐의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사팀이 그렇게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 예, 총리님 다시 좀 나와주십시오.
예, 총리님 당연한 이야기지만 어떠한 권력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예. 사회적 공감대 없이 독소 조항이 큰 법안이나 또 위헌 소지가 큰 법안들을 계속해서 야당이 일방적 강행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또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거는 삼권 분립의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것과 연관해서 아까 제가 존경하는 권성동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18건의 민주당 발의 탄핵안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한다고 답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탄핵안은 제2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수정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또한 그 국가의 재정 고갈을 초래하고 또 정책 실효성도 확인되지 않는 법안들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나 수기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 폭주가 이어진다면 국정 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여야가 논의를 하고 수기를 한다는 얘기는 그 법안이 가지는 문제를 치유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이 이제 일방적으로 결정이 되니까 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그런 정책적 차원에서 보면 그런 게 막 왜곡이 돼버리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법률적으로 봐도 헌법이나 법률에서 정하는 그러한 헌법 위반적 요소, 법률 위반적 요소를 많이 가진 법안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루스벨트 대통령이 635번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 트루만 대통령이 250번을 행사했고, 그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81번을 행사했고, 그리고 소통의 달인이라고 하는 레이건 대통령이 78번을 행사했습니다. 이것이 본인들인들 그걸 행사하는 거를 유쾌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이게 하나의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국가를 바르게 가고자 하는 의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권한을 행사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총리님, 계엄령 준비하고 계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예. 네. 이재명 대표는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전혀 근거 없는 그런 얘기다 하는 말씀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발전 수준에서 봤을 때 그런 게 얼토당토한 얘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괴담을 근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주장하고 퍼나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광우병, 천안함, 사드, 후쿠시마까지 틈만 나면 괴담을 퍼뜨려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왔습니다. 총리님, 이 중에 사실이었던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1년 전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했을 때 민주당은 핵테러이자 제2태평양 전쟁이라며 강력 반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괴담의 피해를 누가 받습니까? 근거 없는 공포몰이의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과 횟집업자 또 수산업계 종사자들이 받습니다. 총리님,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 또 사드가 배치되면 전자파 참외를 먹게 된다. 예전에 들어보신 말씀이죠. 네, 예. 가짜 뉴스로 판명됐습니다. 예. 한국 사회에서 이런 괴담을 생산하고 유포하는 것을 근절하는 것이 또 정부의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특히 최근에 AI와 같은 이런 기술 발전에 따라서 이런 잘못된 가짜 뉴스가 퍼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고 더더군다나 우리 SNS의 발달에 따라서 말하자면 확증 편향적인 그런 내용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원하는 사람한테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발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이런 국가를 운영하고 국정을 운영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확고한 제도적인 틀이 마련되고 또 그 제도적인 틀을 강하게 집행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부는 마구잡이 선동에 적극 대응해서 거짓 괴담의 확산을 막고 또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 분열, 국민 불안 조성을 마다하지 않는 국익 저해 세력에 단호히 맞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총리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정치가 웃음과 희망은커녕 눈살을 찌푸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가 당파적 이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국익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함에도 지금의 국회는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는 이유로 모든 결정을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고 오만한 생각입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면 국회에서의 오만과 독주를 멈추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올바른 정치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곽규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부천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